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동산 계약과 현장 실무에 대해서 강의할 조성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일부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조성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개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요새 제가 중개업 현장에서 있으면서 중개사들이 좀 많이 법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거의 20년 이상 부동산을 했지만 중개업법을 배울 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어디서 어떤 계약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지, 어떤 중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진짜 중개사고는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잖아요. 그때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가계약금 받으면서 등기사항 지면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럼 중도금 받을 때 한 번 더 하고, 사실 계약서 쓸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계약금을 어디에 넣더라도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 넣을 때, 중도금 넣을 때, 아무튼 돈 넣을 때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장계약서 같은 거 써주잖아요. 그런 때도 사실 등기사항 지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누락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약해놓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럴 때 중개사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쳐다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중개사들이 가끔씩 누락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트집을 잡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인데 우리가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한다거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서 그 소유주를 잘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이 투자자이고 진짜 명의는 가족이거나 다른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동네 사장이 김 사장이야. 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뭐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부동산마다 소문이 나서 다 알 수 있겠지만 정작으로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명의는 다른 사람에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들이 제가 초보 때도 많이 경험했는데 중개사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동산 학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중개업을 20년 이상 한 중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례한 부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설프고 초보일수록 그럼 중개사님 책임지겠어요? 그럼 책임지라고 써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마다 다 그렇게 써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중개사가 의뢰인에 대해서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을 이렇게 잘 가름말을 타서 잘 설명을 해줘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지 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요. 왜 거래 대금을 남의 계좌로 입금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관리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좌로 입금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자하고 좀 다른 경우에 그런 데다 입금하는 경우가 사실 좀씩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 입금할 때 특히 법인 대표 있잖아요. 법인 대표하고 법인 계좌는 다른 거거든요. 그 대표라고 해서 법인 개인의 계좌로 넣어주지 말고 꼭 법인 통장으로 넣어줘라. 그리고 사업자 통장이면 일부러라도 사업자 통장으로 넣어줘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관리인에 넣지 말고 소유자하고 확인하고 꼭 관리인에다가 넣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들이 이제 사고 내잖아요. 그런 건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위조, 저는 이 부분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분증을 지금 이제 복사해 주는 건 어렵잖아요. 복사해 주는 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복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확인을 꼭 해줘야 되겠죠. 주민등록증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진짜 소유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고,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그런 부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중개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제 중개차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업종이 불가하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당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독점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유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소유주가 확인해줘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동네 거를 계약한다. 그럴 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동네에서 계약할 때는 알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계약할 때 몰라요. 그럼 그거를 소유자한테도 물어보고 그 관리사무실 같은 데도 좀 물어봐서 그런 상가 임대차로 인한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 중개사무소를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들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도장만 빌려준다거나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건 기본이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가계약금 사고예요. 보통은 우리가 오래된 부동산을 아실 겁니다. 저처럼 오래 부동산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가계약금 받았었을 때 왜 가계약금을 받았을까요? 그때는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었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고객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예전에는 삐삐를 뭐 쓴다거나 바로 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해당 물건이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약할 때는 우리가 가계약금이라 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때는 중개사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으면 그 돈을 돌려주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계약금을 주인 계좌로 입금하잖아요. 소유 계좌로 입금하는데 소유주가 돈만 받았다고 자기 돈으로 들어온 걸 그냥 빼주겠어요? 절대 안 빼주거든요. 그러면 내 돈을 나한테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계약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물건을 분명히 보고 계약한 거지. 그거 빼달라면 다른 사람이 그동안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계약금이란 말 자체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란 말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 이렇게 쓰시고 계약금의 일부로 오늘 상황상 통장 이체가 한정적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서 뭐 1억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얼마만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약금을 받는다. 계약금의 일부로 받는다라고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계약이라는 게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두 계약이 계약이라고 우기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돈을 안 내주고 한쪽에서는 그런 법이 어딨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때에 맞춰서 이거는 구두 계약입니다. 이거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가계약금 일부를 받을 때도 꼭 문자 같은 걸로 남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소재지 쓰고 몇 동 몇 호 쓰고 우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거잖아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뭐 계약금 언제 입주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근저당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을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문자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물론 가계약서를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려고 형편이 되면은 계약서를 쓰지 뭐로 가계약서를 쓰겠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소재지의 매매는 10억이 하는데 일부 계약금의 일부로 1억을 넣어야 되지만 계약금 일부로 2천만 원만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입주하고 조건으로 뭐는 어떻게 해주기로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합의하셔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계약금의 일부를 받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좀 거기다 넣어주면서 저는 이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떼어주거든요. 떼어서 카톡 같은 걸로 보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주하고 계좌번호하고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단순한 변심일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서 거기 동의하시면 입금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두를 계약했지만 이미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뭐 자잘구레한 건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통해서 계약이라는 거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계약금 사고가 정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22년 동안 본 결과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해서 문자라도 카톡으로 남기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은 돈이 전액 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실제로 전액 정해진 금액에서 10% 정했으면 10%, 20% 정했으면 20%, 그게 위약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판례에서는 그 금액을 주장하는 거고, 실무상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도 사실 있긴 있지만 계약을 얼마나 야물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정해서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계약금을 받을 때 계약금의 일부다라는 조건으로 받으셔라. 그리고 그걸 대부분은 문자나 카톡으로 좀 해라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이 사고의 99% 없어집니다. 해지된 계약금에 대한 사고도 정말 많습니다. 해지된 계약금이라는 거 아시죠? 계약금, 가계약금 사고만큼 많은데, 일단 예전에는 우리 주택들 계약할 때 전세금 이런 거 주인들이 집 나간다 그러면 전세금에 계약하라고 보증금 일부 주잖아요. 10%. 그래서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말하자면 이제 계약이 누군가 하기로 했다가 다시 계약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이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주택 같은 경우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이 계약이 또 깨지면 그 돈 갖고 다른 집을 구하든지 보태서 계약을 깨고 또 다른 데를 돌아다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갖고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소유주가 그 돈을 자기가 귀속하진 않죠. 근데 이제 월세 계약이 많아지고 또는 주택이 아닌 계약에서는 주인들이 그 다른 거 다 계약하러 다니세요라고 계약금을 빼주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와서 또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근데 그 임대인이 새로 한 계약이 깨져요. 그때 해지가 됐을 때 그 계약금은 임대인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 계약이 만약 해지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자기는 그 집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그 월세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계약이 깨졌으니까 너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모든 계약은 새로 계약을 하면은요, 새로운 계약으로 그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됐으면 그 주인이 계약금을 자기가 귀속했으면 그걸로 계약이 끝나고 그 집에 대해서 다른 뭐 또 관리비가 발생을 하든 임대료가 안 들어오든 그 주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서는 임대인한테 좀 약자잖아요. 임대인들이 그러면 뭐 너 다음부터 계약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계약금을 자기가 귀속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임차인은 다시 계약이 깨졌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간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서 계약이 깨졌다는 이유로 다시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든 계약은 새로운 임대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그걸로 이제 종료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못해서 여기서 중개사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마지못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하고 완전한 입주가 됐을 때까지라고 정했을 경우에는 꼭 그 임차 계약이 성립되었을 그 시점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계약을 전부 다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때까지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소유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새로 임차 계약을 대표님이 쓰셨잖아요. 사장님 쓰셨잖아요. 소유자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개사가 막 주장하기보다는 몰라서 정리를 못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좀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해지된 계약금에 대한 사고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있잖아요. 묵시적 갱신이 주택하고 좀 상가하고 좀 다릅니다.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6개월 전서부터 2월 전까지 표시하지 않으면 그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말하자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통보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동으로 무시적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난 계약서 쓰고 싶어, 계약서 쓸 거야. 그런데 임차인이 막 피해 다니면서 저 무시적갱신할 거예요, 저 자동갱신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무시적갱신이 되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갱신을 하기를 원하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시적갱신이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임대인한테 유리합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은 사실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있으면 그 효력이 다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계약이 안 됐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3개월 동안만 월세나 뭐 관리비 다 내고 있어야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저도 중개사 초보 시절에는 이런 부분 갖고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헷갈릴 게 없이, 그러니까 3개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저 3개월 전에 통보했잖아요 라고 문자를 또 말씀하신다거나, 저 몇 월 며칠에 통보했잖아요, 3개월 동안 계약이 안 되면 임대인이 환불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중개사가 그런 부분을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무시적갱신으로 인정되고, 3개월 후에는 우리가 계약을 해도 임대인한테 중개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임차인한테 관리비까지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임차인한테 명확하게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한테 물건을 내놨을 때 또는 임차인이 물건을 내놨을 때 제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를 드렸잖아요. 그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전서부터 한 달까지 그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동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임차인이 2개월이에요. 2개월에 임차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근데 상가는 그 1개월 내에,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에서 그 며칠 사이에 저 나가겠어요, 저 여기 더 이상 안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주인이 보증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가 많이 하시는 분하고 주택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이 중개를 다 같이 공동 중개도 해보고 막 하면은 주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기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거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가 물론 이제 권리금 때문에 한 달 전에 막 이렇게 막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는데, 그 1개월 그 미만 사이에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하고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법 하나 바뀐 것들이 하나가 이게 있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이게 모든 폐업이 아니고요. 이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인도 어려워서 지금 뭐 누가 임차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계속 유지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금 아까 계약갱신권, 지금 이제 묵시적갱신이랑 다르지만 계약갱신권이 있고 전월세 신고가 있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그 계약갱신권에서는 6개월부터 2달 전까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한 달 전,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한 달 전이었지만 그 전세금을 마련한다든가 이주하라는 그 비용 같은 게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2개월로 바뀌었으니까 2개월 전까지 이제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약갱신권을 쓰는데 임차인이 너무 많이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개사라든가 소유주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설명서에다가 그 확인서를 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권이 지금 여러분들 확인설명서 보시면 거기에
계약갱신권 청구하게 되면 쓸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이따가도 자료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갱신권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 2달, 그 지금 1년 이상 남았거나 2달 요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다가 얘기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사기가 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언제 청구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6개월에서 2달 사이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또 그 시기를 피해서 집을 내놔야 되는데 미리 내놔야 되겠죠. 임차인이 나가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 내놓는다고 금방 계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중개사들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고객이랑 상담하실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대항력이 요건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든 안 했든 간에 계약갱신권은 다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가 전세권을 말소했어요. 전세권 말소했어도 그 임차인이 그거 살고 있으면 아직도 임차인은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말소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바뀐 건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는 이제 거래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왜 매매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나서 그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뭐 이건 이제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신고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말하자면 500에 50만 원짜리 월세 산다.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라는 게 자기들의 니즈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독립가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도 전입신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안 하게 되면 임대인 이제 불리해지니까 꼭 임대인 입장에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숙사하고 고시원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사용한다. 근데 공장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한 다음 날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짚어서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고 아직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해지가 안 된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법이 바뀐 게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만료가 됐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신규로 새로 임대사업자를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한다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이제 들어가서 선택을 한다는 건 내가 거기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대신 그만큼 이제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계속 되는 게 일단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어 있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제가 써놓고 임대료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밖에 증액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면 이제 과태료를 내는 거고,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그 임대차 들어있는 선순위 물건들 있죠. 이거는 뭐 자세히 임차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 과태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확인 설명서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임대주택임대사업자 하는 사람들, 다시 리셋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은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산 사람들은 부기등기 하는데, 그럼 부기등기를 등기온이 있잖아요. 등기온에 들어가서 셀프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부기등기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디다 신고하나요?
지금 이제 구청에다 신고하잖아요. 아니면 주인들이 렌토메에 들어가서 신고하거든요. 소유주들이.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도 과태료 내잖아요. 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인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전서부터 부동산을 했었지만 옛날에는 일반 임대 계약서 쓰고 저 구청 가서 신고하려고요. 그럼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셔서 그래야지만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 가면 구청에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럴 경우 이제 1,000만 원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솔직히 한방에 계약 시스템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임대차 계약서 막 쓰다가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그럼 표준 임대차를 클릭하면 그 조상 넘어가잖아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계약서 주지 마시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다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이제 드렸던 것처럼 5%만 인상해야 되는데 5%만 해마다 인상하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 5% 범위 초과하면 안 되고 인상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로 해서 올렸다. 그런 것도 과태료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라로 해서 그 기간을 안 지키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기숙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을 이제 재계약한다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씩 인상하면서 임차인 쓴다고 하게 되면 계속 쓰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규칙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임대를 제때 못 낸다든가 여러 가지 무단으로 임대한다든가 전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임차인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라고 임대인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주택으로만 써야 돼요. 그 오피스텔을 막상 이제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내면은 그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내게 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자꾸 전입신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입신고를 자꾸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게 주거용 임대사업자잖아요. 근데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줬더니 그 전입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사업자를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임대를 놨다. 회사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관리사무실에 가서 어쨌든 거주사실 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해서 정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가입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또 이제 뭐 벌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어요. 전액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가입할 수 있다는 그거 세입자한테 동의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액 임차 보증금 가진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임차인한테 너는 500만 원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증보험에 그래서 가입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증빙해서 내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서인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중개사들이 이제 다 해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 이제 관청에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했을 때 협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서류가 뭐가 있어요? 그 개인정보 동의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임대보증금 이런 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 서류 뭐 그런 것들 누가 이제 관청에서 보러 왔을 때 그런 거 확인 서류 같은 걸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얼마입니까? 3,700만 원입니까? 그 금액 미만.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 가진 사람들한테는 꼭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임차인한테 이제 그래서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 가입 동의서예요. 그러니까 전액 보증 가입해야지 되는 거지만 가끔 이제 사정상 전액 일부만 가입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말하자면 뭐 1억 들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억 5천이 전세 들어있다. 근데 1억 5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이 조금 그 시세보다 매매가보다 시세가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온 금액이 높으면 사실 보증보험에서 가입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인이 최소 나오는 한도 내에서 1억 5천이 안 나오면 뭐 1억 3천 그럼 2천 정도는 이제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부만 더 어차피 가입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가입한다라는 것도 임차인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임차인 없이 그냥 임대인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보증금 일부 가입 동의서를 이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도이용 사전 동의서도 이제 구청에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이거 받는 거예요. 임차인 당신에 대한 서류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기관에서 필요하다. 정보가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게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주들이 렌트홈에 가서 바로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 연로하신 경우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보통 중개사무실에서 이런 거 해주잖아요. 중개사무실에서 해주고 솔직히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별로 한 건 하면 금액이 되게 소소하지만 여러 건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디 부동산에서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대리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고할 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신고서가 이거죠. 이게 메인인 거잖아요.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은 이제 이런 서류입니다.